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의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표현한 것이 팔상도라고 하는 거예요. 팔상도. 그래서 그 속에 우리 경운사에는 그런 탱화가 없지만은 그 큰 절에 가면 팔상도 탱화라는 게 있습니다. 팔상도 탱화. 그 부처님 부처님이 이제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마야 부인이 태몽을 꾼 거에서부터 시작돼요. 비람강생상이라고 그 태몽 꾼 거. 그게 무슨 그러고 또 나중에 이제 그 태어나는 눈비니에서 태어나는 그게 나중에 이제 또 거기 그러고 이제 사문유관상 이게 이제 그 4가지 문으로 출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를 다 보는 거죠.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쌍림열반산이라고 해서 그 열반하시고 돌아가신 그런 장면까지 8가지로 이제 팔상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다 여기 그 밑에 그 주석 붙인 데 써여 있습니다. 그거는 왜 스님이 중간에 쑥 빼먹고 얘기하는 게 다 써여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사문유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전에서 이제 부처님의 그 전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압축적이면서도 가장 문학적인 표현을 잘 돼 있는 짜임새가 잘 이루어져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동문으로 나가가지고 병들어 초라한 노인이 이제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는 걸 만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마찬가지인데 고대사에서는 더구나 더 심하죠. 이제 왕자가 공식적으로 밖에 이제 야유회를 간다든 그러면 그 지나가는 노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깨끗이 정리를 해놓습니다. 요즘도 어디 대통령이 어디 그것을 한다. 요즘은 그런 게 좀 덜 심한데 옛날 박정희 때는 그런 게 아주 심했죠. 지나간다 하면 가로수를 새로 싹 심어놓거든. 그래가지고 그날 지나갈 때는 가로수가 막 아주 근사하게 있어요. 그 지나가고 나서 이제 한 달 지나면 가로수가 다 말라 죽어. 그 보면 그런 거 잘 못 보면 이런 집업 같은 것도 개량을 해가지고 페인트 같은 거 다 새로 싹 칠해놓고 그때 그렇게 페인트 칠해서 올리는 서랩도 지붕이 지금 아주 그게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성명이 나온다 해가지고 철거할 때 보면 물 뿌리고 막 이렇게 마스크하고 아주 철저하게 방기를 해가지고 심한 경우는 그 천막으로 다 씌워버리거든요. 스레트 지붕 하나 철거하는데 그러니까 성면이 그만큼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하신 걸로 봐서 그렇게 안 하셨을 걸로 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 70년대보다 한 80년대 후반기 정도에서 한때 우리 사회에 그 스레트 위에다가 삼겹살 구우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거 구먹으면 바로 암이 걸릴 거야 아마. 근데 그때 구먹은 사람들은 그거 구먹어서 안 걸렸다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 아무리도 않게. 근데 지금 그 철거하는데도 그렇게 막 마스크를 쓰고 막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철거하는데 옛날에는 그 지붕 다 이고 그 밑에도 다 살고 그것만 했나요? 그래. 그것도 또 가끔 쪼가리 하나 남은 곳에서 삼겹살 굽고 먹고 이래 해도 암지도 않다. 이제 옛날 사람들은 건강해서 그런 게 어쩐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관리가 지나가는 이번에 그 팽목항에도 높은 놈들이 올 때마다 그게 교통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그것들도 막
마음대로 못 당기게 하고 뭐 또 저쪽에 뭡니까 그 구조 작업 해야 되는데 구조 작업도 뭐 장비도 막그 이동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이 말썽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 태자가 밖에 나간다고 하니까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쓸데없는 사람들 그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도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는 그런 노인네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잠시 멈춰라. 그러고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처량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그 왕자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자님 누구나 나이 들고 늙고 힘이 다하면 절이 됩니다. 누구나 하는 게 이게 참 절묘한 표현이에요. 이게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무슨 뭐 권력이 세고 아무 소용없어요. 늙으면 오는 우리나라 옛날 시조에 보면은 뭐 무슨 그게 뭐 늙음이 못 오도록 백발이 못 오도록 뭐 가시국탈이를 만들어 놨더니 뭐 그게 뭐 백발이 먼저 알고 뭐 지름길로 오더라고 뭐 그런 시조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놔다고 해서 그게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뭐 보약 좋은 거 아무리 먹고 뭐 어떻게 하고 무슨 별짓을 다 해도 결국 늙음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그 암흑에 어떤 사람이 지금 계속 한 열흘 가까이 지금 잠만 자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게 돈으로 뭐 그거를 의학으로 막을 수 있고 돈으로 막을 수 있다 하고 그렇다면 그 양반이 다 했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이가 뭐 한 80 가까이 되는 줄 알았어. 누가 나이가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상당히 많을 거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70 뭐 둘인가 얼마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른 요즘 사람들 뭐 72이면 다 생생하게 젊잖아요. 그냥 펄펄하잖아. 근데 겨우 72살 먹고 저렇게 뚝 자빠져가지고 그 돈 많은 사람이고 바꿔봐서 어떻게 그런 희뚝 자빠지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게 이제 태자가 봤어요. 이걸 여기에는 문학적인 이런 포롯을 짜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반드시 왕자가 그 생로병사를 그전에는 몰랐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이 왕자가 그런 일상 사람들은 우리는 길거리 지나가면서 노인네가 허리가 꼬부러져 지나가도 아이고 뭐 여사로 그냥 보잖아요. 나도 저래 될 것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젊을 때 하다 못해서 뭐 건강체조라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 보면 무용무용 그 사람 이름이 뭐이고 미국에 무슨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면 쇼 무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버나드 쇼라고 하는 내 글이 될 줄 알았다. 이 묘비면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그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짧은 말 이렇게 매트를 탁 하는 아주 그 짧은 말을 그게 아주 많이 남겼어요. 무슨 그 사람들이 보면 조커를 던지는 그런 그 유머 비슷한 조커를 던지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 이제 죽을 때도 그게 좀 삶에 대해서 뭐 진리를 깨달았다. 우리 불교로 말하면 도를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좀 달관한 사람이죠 이제. 그 작가적 소양으로서. 그래 죽을 때 자기 비문을 써놓고 죽었어요. 자기 비서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성공적인 이 뭐냐, 의형부형하다 내 그릴 줄 알았다, 그리 될 줄 알았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 그렇잖아. 지금 보면 뭐 아니 이거 다 보사님들은 그래도 뭐 아들 딸이라도 훌륭하게 다 잘 키워놨으니까 큰일 잘 했습니다. 나는 뭐 아들 딸 하나도 못 키워놨으니까 오죽 참 억울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다 자기 삶을 뒤돌아볼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번 나갔는데 그때는 남문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남문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허리만 꼬부라진 게 아니고 병 들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병이 들어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이제 그를 만나고 그래 또 다시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났냐, 그 상해가 나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태어난 걸 봤다 이런 건 여기 없지만 이제 그건 까지를 전제로 해서 이게 숨어 있는 내용이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생, 노, 병, 사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문유관 밖으로 문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또 다른 경전에는 보면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정반왕이 다스리는 이 가비라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다. 라고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굶주리고 막 헐벗고 못 사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적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병들을 신음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상해가 나가는 거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인생의 무상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 북문으로 이제 나갔다. 마지막에 이제 북문으로 나갔는데 그 북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사문을 만난 거예요. 사문. 네, 그 한문으로는 이게 사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래사자, 문문자 이게 사문이라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문에는 이거는 모래사자 문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도 말을 음력하는 거다 이런 걸 음력이라고 해요. 음을 따오는 거죠. 이 인도 말로는 아마 사문을 사문 뭐 이카든 어떻게 다르게 발음하죠.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나라를 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한문을 발음하다 보니까 음이 좀 변한 거죠. 그런데 이 사문이라고 하는 집단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인도가 처음에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처님이 탄생할 때 이때는 인도 문명이 어떻게 보면 특히 다른 여러 가지 문명에서도 많이 성숙한 문명을 보이고 있었지만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었어요. 이 부처님 당시 인도 그 문명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철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제 농사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거죠. 그 농사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생산력이 높아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력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제력이 상당히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가장 거기에 등장하냐면 무역을 하는 이 장사꾼이 등장해가지고 이 주변으로 다니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런 사람도 등장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질서를 유지하던 이 형태에서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이게 좀 이런 거는 그 기회가 왔으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이게 내가 우리나라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되고 중국하고 노태우 대통령 때 국교 정상화가 되고 됐지 않습니까? 그 초기에 중국을 내가 갔어요. 중국을 갔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중국을 가서 보면서 또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60년대 상황을 보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북경 같은 데도 이 대로변은 그런 데로 조금 개하네요. 호텔이 있으면 호텔 뒤쪽으로 가잖아요. 차복해. 그때 내 느낌은 중국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나라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게. 도저히 이거는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게 뭐 안 되는 기다 이거는. 막 추접해서 말도 못해. 그색이요. 그랬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호텔 외에는 다른 데 어디 가서 음식도 사 먹을 데가 없어요. 음식 사 먹을 데가. 그랬는데 그 위에 이제 한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불과 한 20년. 그때 우리가 노태우가 거성하고 이런 거 할 때 중국 경제가 $1,00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냐? GNP가 $10,000 넘었었습니다. 엄청난 거야. 북경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가니까 고속도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고속도로를 잘 닦아놨는지. 기차, 우리 KTX 이게 막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승차감이 좋은 기차들이 막 다니는데 내가 가가지고 거의 배낭여행 비슷하게 북경에서부터 해서 항주 쪽으로 막 저리 남방 지역에 뜨거운 남방 지역까지 이렇게 굉장히 긴 여행을 했어요. 기차도 타고 뭐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뭐 오만 교통수단을 다 이용하면서 그 여행을 했는데 중국 일대를 거의 막 저 변방 막 이런 데 간 게 아니고 중국 문명의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나일이 쭉 있어요. 그 지역을 북경에서부터 저쪽에 양자강 그 남쪽 거죠. 지역까지 운남 있는 데까지 이쪽으로 여행을 했는데 돈도 많이 안 들어갔어요. 어디 바퀴벌레가 막 벌벌한 그런 싸구려 여관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지만 하여튼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같이 발전합니다. 경제가 발달하면 예술도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 사람들의 의식도 발달하고 다 발달해요. 그러면 중국도 지금 현재 어떤 문제에 가장 큰 봉착해 있느냐? 경제가 발달하면 사람들의 의식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정치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집권 세력이. 이걸 높여주지 않으면 사회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제 경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계층이 있어요. 이게 상류, 제일 상위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중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산층.
서민청이란 말이에요. 서민 뭐 이렇게 표현이 좋게 말하면 서민청이고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느리게 발달하면은 그 충격이 적은데 빠르게 이제 한 20년, 30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하면 이 사람들의 의식이 확 상승하잖아요. 확 상승하는데 이 상류층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기대를 미처 빨리 못 받아주는 거야. 못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의식과 이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여기서 만나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완충해 줄 게 중산층인데 이 중산층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같이 하루층하고 같이 이렇게 상승 요구를 하게 된다. 왜냐면 이게 무너지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도 그런 위협에 지금 빠져 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 참 명심해야 돼. 왜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겠어요? 왜? 박정희는 유신을 계속 유신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부마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의 사람들이 데모하는 학생들한테 거석해주고 경찰들이 체포하러 오면 다 숨겨주고 막 그 김밥 사다 주고 뭐 거석해주고 음료수 갖다 주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부장인 김재규는 그걸 가서 보니까 아 이거는 민심이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유신을 거부하는 민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이래서 하니까 내가 간단하게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게 중국도 여기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1차 중국이 거기에 직면한 게 뭐냐면 등소평 때 천안문 사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걸 통해서 올라오는데 부마 사태 때 그렇게 한번 해서 박정희 총 쏘고 막 사람이 죽고 박정희 총 맞아 죽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광교에서 5.18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그게 물러지나요? 그 전두환 그래갖고 유골함령이 바로 일어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들고 엎어버리는 거야 그걸. 그 민심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올라오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도 노인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노인들이라는 게 뭐예요? 박정희의 그 유신 그석을 시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요즘은 좀 잠잠해졌대. 한때 우리가 보면 막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애, 막 빨갛게 물들이는 애, 뭐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빈티 같은 거 한다고 해서 청바지, 멀쩡한 청바지가 막 다 떨어져갖고 그런 걸 입고 다니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잖아, 노인네들이. 그럼 뭐냐면 그 노인네들은 자꾸 뭘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저러면 큰일 난다 이거야. 저게 왜 저렇게 됐냐. 저거 사회가 문제가 있다. 박정희 때 모양으로 바리깡 들고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아니 머리 좀 길다고 하냐. 머리 긴 게 뭔 세상에 뭔 관계 있어요. 그때 가면 파출소 앞에 순경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머리를 이렇게 싹 밀어버리잖아. 고속도로를 닦아버리고 이래 싹 이래 버려요. 아니 물론 나는 스님이 돼가지고 한 번도 머리를 길러본 일이 없어서 그런 소모를 당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래 하거든. 아니 여기 그 계시는 여기에 있는 도사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니야. 스프레이 그 당시 스프레이도 없어. 페인트로 가지고 등에다가 뭐냐면 염색 이렇게 써버립니다. 옷을 입고 가는 그 동대문 시장 같은 데 싸구려 작업복 그 국방색 비슷한 거 군복 비슷한 그런 옷을 그 당시는 지금은 그런 옷이 없는데 그 당시 옷이 없는 시대니까 우리가 가난한 시대니까 뭐냐 하면 군대에서 나오는
군복이 동대문 시장 같은 데가 많이 있는 게 그게 또 값도 싸고 또 옷도 좋아. 질도 좋고요. 그럼 그걸 입고 다니면 염색해서 입고 다니라고 왜 군복을 입고 다니냐 이거 아니야. 군대에서는 팔아먹지를 말아야 되지. 염색해서 팔아먹게 하든지. 그 파란 거 입고 다니는데 거기다 염색 이렇게 쓴다니까. 그리고 지금 미니 스커트 못지않게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미니 스커트가 유행했습니다. 미니 스커트. 그게 여기다가 그 요 물팍에 있는데 이게 종제기 빼 있는 데서부터 이게 자로 잰 거 아니에요, 자로. 그래서 뭐 무슨 뭐 5cm인가 뭐 7cm까지는 껴안고 뭐 그 이상 되게 10cm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적길 재판에 넘기고 뭐 거절하고 이러는 그런데 그걸 그리워하는 거야. 지금 노인네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애들이 요즘 뭐 보면 예? 며느리 봤는데 며느리가 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눈물 흘리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며느리가 뭐냐 이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그러시는데요? 왜 화나셨어요? 아 그냥 시어머니가 그냥 복장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가슴 자기 바람에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요즘 애들이 그런다니. 그런 게 왜 너는 말을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 뒤부터 말을 입을 딱 하면 왜 너는 따박따박 또 말도 안 하냐 이러면 어머니가 말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열불이 나서 뭐 죽겠다고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봤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그 했듯이 인도 사회도 부처님 당시에 이 굉장히 그렇다고 지금 모양으로 20, 30년에 막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 몇백 년을 두고 이렇게 변한 거지만 그러나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죠.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사문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대 문화에는 없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신분, 계급에 관계없이 나와서 그냥 옷도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입는 거예요. 그 다르게 입는다고 하는 것이 요즘 모양으로 뭐 유니폼을 별도로 만들어 놨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문의 옷이라는 게 그 당시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무덤가 같은 데서 시체를 이렇게 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땅속에 파묻어 버리니까 매장 문화니까 그걸 못 하는데 인도에는 매장 문화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밖에다 갖다 이렇게 공동묘지 같은 데 이런 데 그냥 시체를 갖다 놓는 거예요. 매장 문화에 그냥 그게 풍장 비슷한 요즘은 화장 문화로 거의 지금도 인도는 화장 문화를 합니다. 예, 하는데 그 당시는 그 부처님 당시에도 화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화장을 했는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공동묘지에 실제를 그냥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그 실제를 쌌던 옷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보면 실제 사는 옷은 좋은 걸 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그 수의라고 하는 거, 그 삼배도 아주 고급 삼배로 하고 뭐 그래서 하고. 근데 나도 뭐 우리 어머니한테 수의를 내가 하나 해드렸더니 우리 형제들 많이 있는데 그 내가 또 특별히 미안하잖아요. 선임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해도 그걸 기좋아하더라고. 그 수의를 하나 해드리고. 그런데 그 수의 그거 이제 그 옷을 빗겨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가사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스님들도 이래 뭐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저쪽 남방 불교에 가면 가사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옷이 무슨 그거는 다른 모양이 없습니다. 그 노마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나오잖아요. 다 그래.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실컷 오더라고 해서 이렇게 벨트가 있습니다. 하나에 벨트가 있는데 이 문화
이 중국은 좀 달라. 중국은 일찍부터 이런 옷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입는 거는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입는 옷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입는 옷이나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이나 옷 입는 폼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 천조가리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스님들 가사는 이래 돼 있잖아요. 하나의 천으로 안 돼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쪼가리를 붙여야 하는 거죠. 이 귀족들은 이런 하나의 천으로 하면 그 천이 부드럽고 또 몸에도 잘 감길 거 아니에요? 모양도 나고. 근데 이 스님들은 이 쪼가리 붙여야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시체부터 해서 그 성함 부분 이렇게 얻어가고 입고 이래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날 스님들이 옷이 가사가 제일 비싸고 제일 고급스러운 거라고 역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는 뒤에 후대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 부처님 절시에는 이거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이쪽을 쪼개서 입는 게. 그래서 스님들이 이런 법복이라는 거 소위 말해서 몸으로서는 그렇게 되는 옷을 들어 입고 다니는 스님들이 있대. 그 성복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쪼가리를 이어서 하는. 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입는 거거든. 그 이 옷을 입는 집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즉 형이상학적 고민을 하는 거예요. 숲속에 앉아가지고 앉아서.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부처님 당시에 이때 인도에만 이런 현상이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부처님보다는 뭐 한 100년인가 200년 정도 떨어져 있는 후대지만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한 1, 200년 정도는 거의 뭐 같은 시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냐?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인도 사람들도 논쟁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논쟁을 좋아했는데 논쟁을 하는 것보다 명상을 하는 거예요. 나무 밑에 가고 앉아서 명상을 하죠. 그렇죠? 그러고 때가 되면 밥은 저 거리에 가서 얻어먹고. 그러냐 어떤 문화가 형성되냐 하면 밥을 얻어먹으면 그 사람들한테 저놈들은 밤낮없이 맨날 숲속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고민만 하고 앉아있고 밥 때 되면 밥만 얻어도 처먹으러 오네. 그거 안 주면 안 되는데 이 문화가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세속적에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진리를 탐구하고 뭔가 고상한 사람들이다. 그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이 이따가 밥 먹으러 오면 기다리고 있다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죠. 우리는 뭐 거지 가면은 무슨 우리나라는 다리 밑에 사는 사람 뭐 저쪽에 무슨 문딩이 뭐 이런 사람들이 거지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도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된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테네 폴리스 광장 같은 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피스트들이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거예요. 참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 예? 야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뭘 근거로 가지고 둥그냐 뭐 어디서 둥글다 뭐 네모나다 왜 네모나다 하냐 뭐 이런 걸 끊임없이. 그래서 뭐 흰말은 흰말이 아니다 뭐 이런 논쟁 뭐 이렇게 그런 그석이 지금도 그 기록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런 논쟁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속에 이제 부처님도 나중에 출가해서 사문이 되는 건데 그 사문을 만난 거예요. 본문에 나가가지고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최초의 사문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래 나가가지고 이제 그렇지. 나도 출가해서 저 사문이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참,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 형제간에 돈이 없는 가난한 형제가 누가 어렵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잘 도와줍니다.
그 어떻게 이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래 돼 있어요. 내가 전 재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친구나 누구 뭐 또 형제나 누군가가 100만 원 없으면 저 사람이 큰일 나겠다. 어렵다. 이거 100만 원 있으면 살 사람이다. 이러면 100만 원 선뜻 줍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100% 자기 재산의 100%를 다 주는 거 아니에요. 100%. 그런데 돈이 내가 한 1000억쯤 있는 사람입니다. 1000억쯤 있는 사람인데 누구 형제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와서 야 니만 뭐 잘 먹고 살면 되네. 나도 니 덕 좀 보고 좀 살자. 좀 도와다고. 그거 얼마면 되겠는데. 그래 뭐 니 뭐 한 1000억이나 있으니까 100억만 나를 다고.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퍼센트지로 따지면. 근데 이걸 못 주는 겁니다. 안 줘요. 그러면 얼마 줄 거예요? 1억도 주기 어려워요. 선뜻 안 주는 거예요. 그 1억은 뭐 그게 있는 1000억이나 있는 놈이 그 1억은 뭐 껌까봐 이거 그건 못 주는 거예요. 그게 왜 내 얘기를 하냐? 출가를 하는 데 있어서 출가하기 전에나 출가한 이후에 얘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면 버릴 것도 없잖아요. 버릴 거 없는 사람은 출가하기 쉬워. 그런데 정말 내가 한국에 돈 제일 많은 이아무개라는 사람 아들이고 정아무개라는 사람 아들로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걸 승계해가지고 한국에 최고 재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척 버리고 출가하기 그리 쉬울 거예요. 그 어려운 거예요. 내가 국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반드시 국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그거 척 버리고 출가하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천재적인 아주 뛰어난 것이 있지 않으면 출가가 아주 어려운 건데 부처님 이걸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저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출가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 이 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한 5분 남았네요. 저게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혼자 내가 꼭 치고 장구 치고 혼자 다 하는 게 뭐 이상하게 됐어.